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4,525.48로 1.52%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72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5,000포인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랠리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함께 해 주열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4,500선 돌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525.48로 전 거래일 대비 67.57포인트 1.5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번이 4일 연속 최고가 행진인데요. 특히 오늘은 장중 4,5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시장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955.97로 0.16% 소폭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의 4,500 돌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심리적 저항선을 뚫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작년 말만 해도 4천선 돌파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 불과 엿새 만에 4,500을 넘어섰다는 건 자금 유입의 속도와 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장 초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급반등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건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이 더 많습니다. 첫째,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가 구체화되고 있고요. 둘째,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고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가 견고합니다.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거래량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코스피 PER이 이미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 양상입니다.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적금을 깨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시장 과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코스닥의 약세는 자금이 대형주, 특히 반도체 대형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에서 이걸 양극화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코스피 상위 몇 개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반면 중소형주나 테마주들은 소외되는 현상입니다. 이건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전 마지막 상승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양극화가 심화된 후에는 단기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연 오늘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72만 6천 원으로 4.31% 급등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박 교수님, SK 하이닉스의 이 무서운 상승세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완벽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주가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8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전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가 현재 전망치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HBM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경쟁사들, 특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추격이 예상보다 늦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100만 원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당분간 적정 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13만 8,900원으로 0.58%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미묘한 상황입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개선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SK하이닉스만큼의 모멘텀은 없는 상태입니다. HBM 시장에서 아직 점유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파운드리 사업도 GMC와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따라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는 17만 전자, 즉 17만 원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HBM 양산이 본격화되고 파운드리 수율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할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무려 9.8% 급등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 AI 반도체 생산 증가로 후공정 장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8만 3,700원까지 올랐는데 이건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 정도 급등 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섹터도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30만 8천 원으로 1.15% 상승했는데 이게 로봇 사업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로봇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파이nem텍이 2.89% 하락했는데요. 파이nem텍은 폴더블 아이폰 부품 공급 기대감으로 최근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폴더블 아이폰이 실제로 출시되면 파이nem텍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9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도 0.5% 하락했는데 이건 유상증자 흥행 실패 때문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유상증자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사인 NH투자증권이 1,807억 원의 잔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980원까지 내려왔는데 당분간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물량 소화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환율과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4.88원으로 0.31%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소폭 약세를 보인 건데요. 박 교수님, 환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작년 말 1,500원을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안정됐죠. 이건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게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이게 원화 가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라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1,400원대는 여전히 원화 약세 구간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은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100원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이게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WTI 유가가 58.09달러로 0.39% 하락했는데 이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데 이걸 3.0%나 2.75%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안정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생깁니다.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6%로 0.53% 하락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이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4.16%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역사적 평균인 3%대로 내려가려면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4,477.6달러로 0.92%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까? 정확합니다. 금 가격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중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 약세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4,400달러를 넘어선 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그러니까 1월 5일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900이 점영으로 0.64%, 나스닥이 23,395.82로 0.69%, 다우 지수가 48,977.18로 1.23% 각각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상승은 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23%나 오른 건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경기 민감 업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어땠습니까? 테슬라가 451.67달러로 3.1% 급등했는데요. 테슬라의 급등은 몇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첫째,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둘째,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50달러를 넘어선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애플은 1.38%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0.39%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하락은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 같은 로컬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167.26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188.12달러인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건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를 팔고 알파벳을 사들이고 있다던데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서학개미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알파벳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인데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클라우드 사업도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덜 올랐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갭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GMC는 어땠습니까? GMC는 322.25달러로 0.83% 상승했습니다. G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데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면서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어떻습니까? 빅스 지수가 14.9로 2.69% 상승했습니다. 빅스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상승했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4.9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20을 넘어가면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스가 계속 오른다면 조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야 합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행도 따라서 인하한다면 시장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겁니다. 셋째,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5,000포인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뭡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고 이게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 증시에 치명적입니다. 둘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오고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가 실적을 너무 앞서가면 결국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나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도 우려되는데요. 적금을 깨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18년 보유했더니 사억이 됐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면서 나도 적금 2억을 깨서 투자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시장 과열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고 구조적 상승 국면이라면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생활자금이나 비상금까지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면에 3억 원 손실봤다, ETF 떠난다는 사연도 있던데요.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양극화가 심합니다. 대형주나 반도체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봤지만 테마주나 잘못된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오를 때 인버스에 투자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합쳐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이 이 두 종목에 올인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 두 종목이 계속 오르면 지수도 계속 오르지만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흔들립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증권가의 목표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증권가들이 앞다투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말 목표를 4,500에서 4,800, 5,000으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목표가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상향은 실적 전망 개선을 반영한 건데 동시에 시장 과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게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수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은 몇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이 10배 초반인데 미국은 20배가 넘습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셋째,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넷째, 원화 약세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기관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는 시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만 기관들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어서 중소형주 소외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3,338.03달러로 0.58%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 이건 차익 실현 압력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가 당분간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상승 여력의 근거는 뭡니까?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감기 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유동성 확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넷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대안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게 일상이고, 때로는 10% 이상 급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청산 위험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는 게 안전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안정되어야 알트코인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디파이나 NFT 관련 코인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규제 이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지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인정했고 유럽도 마이카 규제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가상자산 과세와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명확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권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글로벌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특히 무역 정책과 대중국 정책이 주목됩니다. 둘째,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동 정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본의 통화 정책입니다.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면서 엔화 강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특히 중간재 수출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타격을 받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나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올해 유망한 섹터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황이 예상됩니다. 둘째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한시적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확실합니다. 특히 SSD, 즉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셋째는 바이오 헬스입니다.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도 최근 살아나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게임주들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 게임 판호, 즉 게임 허가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신작 게임들의 흥행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섹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확인된 후에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어떻습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콘서트와 굿즈 판매로 수익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 SM, YG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티스트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전통 제조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고, 조선은 친환경 선박 수주로 호황입니다. 반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은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나오는데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총재의 발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습니까? 1월 말부터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이던스, 즉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경영진이 올해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 외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거죠. 둘째, 우량주 중심 전략입니다. 테마주나 작전주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업종에 분산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 나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초보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신용이나 대출로 투자하면 손실이 났을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활자금이나 비상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넷째, 공부하면서 투자하십시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거시경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타로 큰 돈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분명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구조적 강세장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열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자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지금 놓쳤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석간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의 역사적인 4,500선 돌파와 SK하이닉스의 72만 원 돌파, 그리고 5,000포인트 전망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박 교수님 말씀처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박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한 투자 하열시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